당신 같은 경비원 주제에 감히 나한테 말대꾸를 해. 몇 푼 받고 사는 주제에. 박미라의 날카로운 목소리가 은행 로비 전체를 얼어붙게 만들었습니다. 40대 중반의 여자는 명품 핸드백을 든 손으로 50대 후반의 경비원을 가리키며 소리쳤죠. 강남 조일은행 은행 본점 로비는 순식간에 정적에 휩싸였습니다. 대기 중이던 고객들이 일제히 고개를 돌렸고 창고 직원들도 업무를 멈추고 상황을 지켜봤어요. 오후 3시 은행은 가을 햇살이 유리창을 통해 부드럽게 들어오는 평화로운 시간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평화는 박미라가 회전문을 밀치고 들어서는 순간 산산이 부서졌죠. 그녀의 발걸음은 거만했고 턱은 높이 쳐들어져 있었습니다. 명품 브랜드로 온몸을 치장한 모습이 마치 이곳 전체가 자신의 것이라도 되는 듯했어요. 저기요, 손님. 이쪽 대기 번호표를 먼저 뽑으셔야 합니다. 입구 안내 데스크 옆에 서 있던 강석호가 정중하게 말했습니다. 57세의 경비원은 단정한 제복을 입고 있었고 얼굴에는 온화한 미소가 번져 있었죠. 20년 넘게 금융감독원에서 일하며 다져진 침착함이 그의 태도에 자연스럽게 묻어났습니다. 박미라는 강석호를 위아래로 훑어보더니 코웃음을 쳤어요. 번호표. 내가 왜 그런 걸 뽑아야 하는데? 나 박준혁 부장 부인이야. 이 은행이 우리 남편 회사랑 거래하는 거 알아? 그녀의 목소리에는 특권의식이 가득했습니다. 주변 고객들이 불편한 표정으로 서로를 쳐다봤지만 아무도 나서지 않았어요. 강석호는 여전히 부드러운 목소리를 유지했습니다. 손님, 은행 규정상 모든 고객분들이 동일하게 번호표를 받으셔야 합니다. 양해 부탁드립니다. 그는 20여 년간 금융 현장에서 온갖 사람들을 상대해왔기에 이런 상황이 낯설지 않았죠. 하지만 참는 것과 당하는 것은 달랐습니다. 뭐? 양해? 박미라의 얼굴이 불그락푸르락 변했습니다. 아니 지금 나보고 다른 사람들이랑 똑같이 줄 서라는 거야? 경비원 주제에 감히 누구한테 훈계질이야? 그녀가 핸드백을 강석호 앞 데스크에 내던지듯 놓았습니다. 쾅 하는 소리가 로비에 울려 퍼졌어요. 대기석에 앉아있던 젊은 여성이 스마트폰으로 슬쩍 상황을 촬영하기 시작했습니다. 중년 남성은 고개를 저으며 작게 중얼거렸죠. 요즘 세상에 저런 사람도 있나? 하지만 직접 나서서 말리는 사람은 없었어요. 누구도 괜한 분쟁에 휘말리고 싶지 않았습니다. 강석호의 얼굴에는 여전히 침착함이 유지되고 있었지만 그의 눈 깊은 곳에는 미묘한 감정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과거 금융감독원 수석검사역으로 일할 때 그는 대기업 총수들도 떨게 만드는 사람이었어요. 하지만 지금은 그저 한 명의 경비원일 뿐이었죠. 그는 깊게 숨을 들이마시며 말했습니다. 손님, 큰 소리를 내시면 다른 고객분들께 불편을 드립니다. 불편, 내가 불편한데. 박미라가 손가락으로 강석호의 가슴팍을 쿡쿡 찔렀습니다. 당신 같은 사람이 뭔데 나한테 이라저래라 해? 한 달에 얼마나 받고 사는데? 감히 나한테 말대꾸야? 그녀의 목소리는 점점 더 커졌고 모욕적인 단어들이 거침없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창고 직원 중 한 명이 황급히 지점장실로 달려갔고 잠시 후 40대 초반의 김 지점장이 나타났습니다. 무슨 일이십니까, 손님? 그는 상황을 파악하려 했지만 박미라는 지점장에게도 거친 말을 퍼부었어요. 이 경비원 당장 해고시켜요. 안 그러면 우리 남편 회사가 당신네 은행이랑 거래 끊을 거야. 과연 이 모욕적인 갑질은 어떻게 끝날까요? 그리고 조용히 참고 있는 이 경비원의 진짜 정체는 무엇일까요? 이 이야기가 궁금하시다면 구독과 좋아요 버튼을 꾹 눌러주세요. 지금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강석호는 그날 저녁 집으로 돌아가는 지하철 안에서 창밖을 멍하니 바라봤습니다. 57세의 나이에 은행 경비원으로 일한 지도 어느덧 3년째였죠. 퇴근길 지하철은 늘 붐볐지만 그는 이 시간이 싫지 않았어요. 하루를 정리하고 내일을 준비하는 시간이었으니까요. 강석호는 평범한 경비원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25년간 금융감독원 은행검사국에서 일했던 수석검사역 출신이었어요. 시중은행부터 거대 금융그룹까지 그가 검사를 나가면 임원들이 긴장했습니다. 장부 하나 숫자 하나를 놓치지 않는 꼼꼼함과 불법을 절대 용납하지 않는 원칙주의로 유명했죠. 동료들은 그를 금융계의 사냥개라고 불렀습니다. 하지만 3년 전 그의 인생은 송두리째 바뀌었어요. 대형 은행의 부정대출 사건을 조사하던 중 강석호는 고위층의 비리를 발견했습니다.
정치권과 재계가 얽힌 거대한 커넥션이었죠. 그는 망설이지 않고 내부 고발을 선택했어요. 옳지 않은 일을 보고 넘어갈 수 없었습니다. 결과는 참혹했습니다. 비리는 일부만 밝혀졌고 강석호는 조직 내에서 완전히 고립되었어요. 승진은 막혔고 중요한 업무에서 배제되었습니다. 동료들은 그를 피했고 상사들은 노골적으로 압박했죠. 왜 혼자만 잘난 척하냐는 핀잔이 쏟아졌습니다. 결국 그는 명예퇴직을 선택할 수밖에 없었어요. 여보, 괜찮아요. 우리 당신이 옳은 일 했다는 거 알잖아요. 아내 정미숙은 남편의 손을 꼭 잡아주었습니다. 대학 교수인 아내와 미국에서 유학 중인 딸 하나. 강석호의 가족은 그의 선택을 지지했어요. 하지만 생활은 현실이었습니다. 50대 중반의 나이에 재취업은 쉽지 않았죠. 그때 옛 후배였던 김지점장이 제안했습니다. 선배님, 우리 은행 경비직이 비었는데 어떠세요? 편하게 일하시면서 건강도 챙기시고요. 처음엔 자존심이 상했지만 강석호는 받아들였어요. 일하지 않는 것보다 낫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현장에 있고 싶었죠. 경비원 일은 생각보다 괜찮았습니다. 새벽 6시에 일어나 운동을 하고 8시에 출근해서 오후 5시에 퇴근했어요. 체력도 좋아졌고 마음도 편안해졌습니다. 고객들을 도와주고 은행의 안전을 지키는 일에서 나름의 보람을 느꼈죠. 이것도 나쁘지 않네. 강석호는 스스로에게 말했습니다. 하지만 가끔 과거가 그를 찾아왔어요. 은행을 드나드는 기업 임원들의 얼굴에서 예전에 검사했던 회사들이 떠올랐습니다. 그들 중 일부는 강석호를 알아보지 못했고 일부는 알아보고도 모른 척했어요. 그럴 때마다 강석호는 씁쓸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세상이 원래 그렇지 뭐. 오늘 박미라에게 당한 모욕도 처음은 아니었습니다. 경비원이라는 직업을 무시하는 사람들을 종종 만났죠. 하지만 강석호는 참았어요. 화를 내봤자 달라지는 건 없었고 자신의 선택을 후회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다만 오늘은 조금 달랐어요. 박미라의 얼굴에서 묘한 기시감이 들었거든요. 박준혁 부장의 부인이라. 강석호는 지하철 손잡이를 잡으며 그 이름을 곱씹었습니다. 어디서 들어본 것 같았어요. 아주 오래전 금융감독원에서 일할 때 마주쳤던 이름 같았죠. 하지만 정확히 기억나지 않았습니다. 25년간 수천 개의 기업을 검사했으니까요. 집에 도착한 강석호는 아내가 차려준 저녁을 먹으며 오늘 있었던 일을 이야기했습니다. 또 그런 사람 만났어요? 정미숙이 걱정스럽게 물었죠. 괜찮아. 별일 아니야. 강석호는 웃으며 대답했지만 마음 한구석이 무거웠습니다. 그날 밤 강석호는 오랜만에 옛날 자료들을 꺼내 뒤적였어요. 뭔가 중요한 걸 놓치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일주일 후 박미라는 다시 조일은행에 나타났습니다. 이번에는 대출 상담 때문이었어요. 그녀는 회전문을 밀치고 들어서며 주변을 둘러봤죠. 강석호가 보이자 비웃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아직도 여기서 일하네. 그녀는 일부러 큰 소리로 말했어요. 강석호는 고개를 숙여 인사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손님. 그의 목소리는 평온했지만 내심 긴장했어요. 지난주 일이 아직 선명했거든요. 박미라는 코웃음을 치며 대출 상담 창구로 향했습니다. 그녀의 뒤통수를 보며 강석호는 작게 한숨을 쉬었죠. 상담이 끝난 후 박미라는 서류를 들고 나오다가 실수로 바닥에 떨어뜨렸습니다. 서류들이 대리석 바닥에 흩어졌어요. 강석호가 재빨리 다가가 서류를 주워 모았습니다. 손님, 여기 있습니다. 그는 정중하게 서류를 건넸죠. 박미라는 서류를 낚아채듯 받으며 말했습니다. 경비원이 주운 거라 더러워졌네. 다시 출력해와. 주변 고객들이 어이없다는 표정으로 그녀를 쳐다봤지만 박미라는 아랑곳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더 큰 소리로 말을 이었습니다. 당신네들 월급이 우리 남편 회사에서 나오는 거나 마찬가지야. 알아? 강석호의 손이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하지만 그는 참았어요. 죄송하지만 손님께서 가져가신 서류는 원본이라 제출력이 어렵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여전히 차분했죠. 박미라의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뭐? 지금 나한테 안 된다고 말대꾸하는 거야? 대출 상담 직원이 황급히 나와 상황을 진정시키려 했습니다. 손님, 제가 새 봉투에 담아드리겠습니다. 하지만 박미라는 멈추지 않았어요. 아니, 이 은행은 직원 교육을 어떻게 시키는 거야?
경비원이 고객한테 이렇게 무례해도 되는 거야? 그녀는 점점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저 여자 완전 미쳤네. 대기석에 앉아있던 20대 여성이 친구에게 속삭였어요. 맞아. 경비원분이 도와주는 건데 왜 저래? 다른 고객들도 고개를 끄덕이며 박미라를 비난하는 눈빛을 보냈습니다. 하지만 직접 나서는 사람은 없었죠. 김 지점장이 다시 나타났습니다. 손님, 불편을 드려 죄송합니다. 제가 직접 처리해드리겠습니다. 그는 박미라를 진정시키려 애썼어요. 박미라는 마지못해 입을 다물고 지점장을 따라갔습니다. 하지만 가면서도 강석호를 노려보며 중얼거렸죠. 두고 봐. 강석호는 자리로 돌아와 깊게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가슴이 답답했어요. 과거 금융감독원에서 일할 때는 이런 사람들을 조사하고 처벌하는 위치였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그저 참고 견뎌야 하는 입장이었죠. 참자. 그냥 일일 뿐이야. 그는 스스로에게 되뇌었습니다. 그날 오후 강석호는 휴게실에서 동료 경비원 최 반장과 이야기를 나눴어요. 강 선배, 오늘도 그 여자한테 당했다면서요? 최 반장이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괜찮아요. 별일 아닙니다. 강석호는 웃으며 대답했지만 최 반장은 고개를 저었어요. 그 여자 남편이 대기업 부장이라던데 권력 있다고 사람을 무시하는 거 정말 나쁜 거죠. 최 반장의 말에 강석호는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대기업 부장 박준혁. 그 이름이 자꾸 마음에 걸렸어요. 분명 어디서 들어본 이름이었습니다. 퇴근 후 강석호는 집에서 오래된 노트북을 켰습니다. 금융감독원 시절 정리해뒀던 개인 자료들이 저장되어 있었죠. 박준혁. 그는 검색창에 이름을 입력했습니다. 하지만 파일이 너무 많아 찾기가 쉽지 않았어요. 25년간의 기록이었으니까요. 여보, 아직도 그 일 때문에 고민해요? 아내가 따뜻한 차를 내밀며 물었습니다. 아니야. 그냥 궁금해서. 강석호는 차를 받아 마시며 화면을 응시했어요. 뭔가 중요한 단서가 있을 것 같았습니다. 그의 직감은 틀린 적이 없었죠. 박준혁은 47세의 대기업 영업본부 부장이었습니다. 동원산업이라는 중견 건설자재 회사에서 25년째 일하고 있었죠. 회사에서 그는 능력 있는 부장으로 통했어요. 큰 계약을 따내는데 탁월했고 거래처 관리도 완벽했습니다. 다음 달이면 상무 승진 심사가 있었죠. 준혁아, 이번 승진은 확실한 거지? 아내 박미라가 아침 식사를 준비하며 물었습니다. 당연하지. 올해 실적이 얼마인데? 박준혁은 자신만만하게 대답했어요. 실제로 그는 올해만 300억 원대 계약을 3건이나 성사시켰습니다. 회사 내에서 그의 입지는 단단했죠. 하지만 박준혁에게는 숨기고 싶은 과거가 있었습니다. 25년 전 그가 동원산업에 입사할 때의 일이었어요. 당시 그는 지방사립대학을 졸업한 평범한 청년이었습니다. 스펙도 특별할 게 없었고 경쟁자들에 비해 뒤처졌죠. 하지만 그는 입사할 수 있었습니다. 비결은 따로 있었어요. 박준혁의 고등학교 선배가 당시 동원산업 인사팀 차장이었습니다. 준혁아, 내가 도와줄게. 대신 들어가면 나한테 신세 갚아야 해. 선배의 도움으로 그는 면접 질문을 미리 받았고 채용 과정에서 특혜를 받았죠. 부정한 방법이었지만 박준혁은 합리화했습니다. 다들 이렇게 하는 거 아니야? 입사 후에도 문제는 계속되었습니다. 첫 배치는 영업팀이었어요. 박준혁은 실적을 올리기 위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았습니다. 거래처 담당자들에게 뇌물을 주고 허위 계약서를 작성했죠. 회계장부를 조작해서 개인적인 이득을 챙기기도 했습니다. 입사 5년 차였던 어느 날 문제가 터질 뻔했어요. 금융감독원에서 동원산업과 거래하는 은행에 대한 검사가 시작되었습니다. 당시 동원산업은 대출을 여러 건 받고 있었고 부정한 서류들이 발각될 위기였죠. 회사 전체가 긴장했습니다. 영업팀 박준혁 대리, 관련 서류 전부 정리해. 당시 팀장의 지시가 떨어졌어요. 박준혁은 밤새 서류를 뒤지며 문제가 될 만한 것들을 숨겼습니다. 일부는 폐기했고 일부는 수정했죠. 다행히 검사는 큰 문제 없이 넘어갔습니다. 하지만 그 과정에서 박준혁은 금융감독원 검사팀의 이름을 기억하게 되었어요. 수석검사역 강석호. 당시 팀장이 그 이름을 언급했을 때 박준혁은 등골이 오싹했습니다. 소문으로 들었던 그 유명한 검사역이었죠.
꼼꼼하기로 소문난 사람이야. 조심해. 팀장의 경고가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하지만 검사는 무사히 끝났고 박준혁은 안도했어요. 세월이 흘러 박준혁은 승승장구했습니다. 과거의 불법은 잘 묻혀졌고 그는 회사에서 인정받는 부장이 되었죠. 결혼도 하고 강남의 아파트도 샀습니다. 모든 게 순조로워 보였어요. 하지만 가끔 불안한 꿈을 꿨습니다. 과거가 들통나는 꿈이었죠. 여보, 오늘 은행 갔다 왔는데 경비원이 진짜 무례하더라고. 어느 날 저녁 박미라가 말했습니다. 그래? 어느 은행인데? 박준혁이 무심코 물었어요. 조일은행 본점이야. 경비원 주제에 나한테 말대꾸를 하더라고. 박미라는 화가 난 목소리로 계속 불평했습니다. 박준혁은 대수롭지 않게 들었습니다. 아내가 원래 예민한 성격이라 이런 일이 자주 있었거든요. 당신이 좀 참지 그랬어. 그는 태블릿으로 뉴스를 보며 대답했어요. 내가 왜 참아? 우리가 얼마나 많은 세금 내는데. 박미라가 발끈했습니다. 그날 밤 박준혁은 회사 메일을 확인했습니다. 다음 달 상무 승진 후보자 명단에 자신의 이름이 올라 있었어요. 됐어. 이제 진짜 성공하는 거야. 그는 만족스러운 미소를 지었습니다. 과거는 과거일 뿐이라고 생각했죠. 하지만 그는 몰랐습니다. 과거는 절대 사라지지 않는다는 것을요. 강석호는 주말 내내 오래된 파일들을 뒤적였습니다. 박준혁이라는 이름이 자꾸 걸렸거든요. 25년 전 자료들은 정리가 잘 안 되어 있었지만 그는 포기하지 않았어요. 뭔가 중요한 단서가 있을 거라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일요일 오후 마침내 강석호는 찾았습니다. 동원산업. 22년 전 금융감독원이 실시했던 조일은행 특별검사 자료였어요. 당시 조일은행은 동원산업을 포함한 여러 중견기업에 부실 대출을 해준 의혹이 있었습니다. 강석호는 그때 검사팀 책임자였죠. 파일을 열어보니 기억이 되살아났습니다. 당시 동원산업 영업팀에는 수상한 점이 많았어요. 계약서와 실제 거래 내역이 맞지 않았고 회계장부에 조작 흔적이 보였습니다. 특히 영업팀 소속 박준혁이라는 대리의 실적이 의심스러웠죠. 이 사람 거래처가 너무 많아. 한 명이 이렇게 많은 곳을 관리할 수 있나? 그 당시 강석호는 팀원들에게 지시했습니다. 박준혁 대리 관련 서류 전부 확보해. 검사팀은 며칠 동안 집중 조사를 벌였어요. 하지만 결정적인 증거를 찾지 못했습니다. 동원산업 측에서 서류를 잘 정리해뒀던 거였어요. 문제가 될 만한 것들은 모두 숨기거나 폐기했고 표면적으로는 깨끗해 보였습니다. 강석호는 뭔가 숨기고 있다는 걸 알았지만 법적으로 문제 삼을 증거가 부족했죠. 결국 경고 조치만 내리고 검사를 마무리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아쉽네요, 팀장님. 분명 뭔가 있는데. 당시 후배 검사역이 말했을 때 강석호도 답답했어요. 증거가 없으면 소용없어. 하지만 기록은 남겨두자. 그는 박준혁이라는 이름을 따로 메모해뒀습니다. 언젠가 다시 문제를 일으킬 거라는 예감이 들었거든요. 22년이 지난 지금 그 예감이 맞아떨어졌습니다. 강석호는 화면을 응시하며 생각에 잠겼어요. 박준혁, 동원산업, 영업본부 부장. 퍼즐 조각들이 맞춰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그 대리가 지금 부장이 된 거였죠. 강석호는 동원산업 홈페이지를 검색했습니다. 임원 소개 페이지에 박준혁의 사진이 있었어요. 맞아. 이 사람이야. 사진 속 박준혁은 자신감 넘치는 표정으로 웃고 있었습니다. 양력을 보니 25년 근속, 영업본부 부장, 다음 달 상무 승진 예정이라고 적혀 있었죠. 상무 승진. 강석호는 씁쓸하게 웃었습니다. 과거의 부정한 방법으로 입사하고 불법을 저지른 사람이 승승장구하고 있었어요. 반면 정의를 지키려 했던 자신은 경비원이 되었죠. 세상의 아이러니였습니다. 하지만 강석호는 화가 나지 않았어요. 오히려 차분해졌습니다. 25년간 금융 현장에서 일하며 배운 것이 있었죠. 감정적으로 행동하면 안 된다는 것이었습니다. 냉철하게, 정확하게 증거를 가지고 움직여야 했어요. 만약 박준혁이 지금도 불법을 저지르고 있다면 강석호는 가능성을 생각해봤습니다. 사람은 쉽게 변하지 않아요. 과거에 부정한 방법을 쓴 사람은 현재도 그럴 가능성이 높았죠. 특히 승진을 앞두고 있다면 실적을 부풀리거나 조작했을 수도 있었습니다.
강석호는 노트에 메모를 시작했습니다. 확인해야 할 것들이 많았어요. 동원산업의 최근 재무제표, 박준혁이 관여한 계약 내역, 거래처 정보들. 금융감독원 시절 인맥도 활용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은퇴했지만 연락이 닿는 후배들이 있었죠. 여보, 뭐 하세요? 아내가 서재로 들어오며 물었습니다. 아, 옛날 자료 좀 정리하는 중이야. 강석호는 화면을 끄며 대답했어요. 아내에게 걱정을 끼치고 싶지 않았습니다. 너무 무리하지 마요. 이제 쉬어야죠. 아내의 다정한 목소리에 강석호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그의 마음속에는 결심이 자리 잡고 있었어요. 박미라의 갑질은 단순한 무례함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부정한 방법으로 얻은 권력과 재산에서 나온 오만함이었죠. 그리고 그 뒤에는 박준혁이 있었습니다. 강석호는 더 이상 참지 않기로 했어요. 2주일 후 박미라는 또다시 조일은행에 나타났습니다. 이번에는 남편 박준혁과 함께였어요. 회사 법인 계좌 업무 때문이었습니다. 두 사람은 나란히 은행에 들어섰고 강석호는 평소처럼 인사를 건넸죠. 어서 오십시오. 박준혁은 강석호를 힐끗 보더니 무시하고 지나갔습니다. 하지만 박미라는 멈춰섰어요. 여보, 저 경비원 내가 말했던 사람이야. 나한테 말대꾸했던 애. 그녀의 목소리는 일부러 크게 냈습니다. 주변 고객들이 쳐다봤죠. 박준혁이 강석호를 다시 봤습니다. 그래? 별거 아닌 것 같은데. 그는 무관심하게 말했지만 박미라는 계속 불평을 늘어놓았어요. 별거 아니긴. 나한테 얼마나 무례했는지 알아? 두 사람은 창고로 향하며 계속 강석호를 흉봤습니다. 업무를 마친 후 박미라는 화장실에 들렀습니다. 그 사이 박준혁은 로비 소파에 앉아 스마트폰을 보고 있었어요. 강석호는 평소처럼 입구를 지키며 고객들을 안내했습니다. 시간이 흘렀지만 박미라는 나오지 않았죠. 15분쯤 지났을 때 화장실에서 비명소리가 들렸습니다. 누구 없어요? 문이 안 열려요. 박미라의 다급한 목소리였어요. 여직원이 황급히 확인하러 갔지만 문은 안에서 잠겨 있었습니다. 손님, 잠금 장치를 풀어주세요. 안 돼요. 고장났어요. 박미라가 소리쳤습니다. 상황이 심각해지자 강석호가 공구함을 가지고 왔어요. 제가 문 열어드리겠습니다. 그는 능숙하게 잠금 장치를 해체하기 시작했습니다. 2년간 경비원으로 일하며 익힌 기술이었죠. 2분 후 문이 열렸습니다. 박미라는 화가 잔뜩 난 얼굴로 나왔어요. 왜 이렇게 늦게 와요? 내가 얼마나 무서웠는지 알아? 그녀는 강석호를 향해 화풀이를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손님. 최대한 빨리 처리했습니다. 강석호가 정중하게 사과했죠. 하지만 박미라는 멈추지 않았어요. 최대한 빨리? 15분이나 걸렸잖아. 당신 때문에 내가 갇혀 있었던 거야. 그녀의 목소리는 점점 높아졌습니다. 주변 사람들이 모여들었고 박준혁도 아내에게 다가왔어요. 여보, 진정해. 이제 나왔잖아. 박준혁이 아내를 달래려 했지만 소용없었습니다. 진정하긴. 이 은행시설 관리가 엉망이야. 당신 회사가 거래 끊어야 해. 박미라는 계속 소리를 질렀죠. 김지점장이 또다시 나타나 사과했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손님. 시설 점검을 소홀히 했습니다. 김지점장은 고개를 숙였어요. 하지만 박미라의 분노는 가라앉지 않았습니다. 사과로 되는 문제가 아니잖아요. 저 경비원 당장 해고시켜요. 그녀가 강석호를 가리키며 소리쳤죠. 강석호는 참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박미라는 멈추지 않았어요. 당신 같은 사람이 뭐하러 여기 있어? 쓸모도 없으면서. 우리 같은 사람들이 낸 세금으로 월급 받는 주제에. 그녀의 말은 점점 더 모욕적으로 변했습니다. 그 순간 강석호의 인내심이 한계에 도달했습니다. 2년 동안 참아왔던 감정들이 치솟아 올랐어요. 하지만 그는 겉으로 드러내지 않았습니다. 대신 차갑게 가라앉은 목소리로 말했죠. 손님, 실례지만 경비원도 사람입니다. 존중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미라는 어이없다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뭐? 지금 나한테 존중하라고? 경비원 주제에? 그녀는 비웃으며 남편을 쳐다봤어요. 여보, 들었어? 저 사람 지금 우리한테 대드는 거야. 박준혁도 불쾌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강 경비원, 손님께 사과하세요. 김지점장이 난처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하지만 강석호는 고개를 저었어요. 죄송하지만 제가 잘못한 게 없습니다. 최선을 다해 도와드렸습니다. 그의 목소리에는 단호함이 담겨 있었죠. 로비가 순식간에 술렁였습니다. 어떤 고객들은 강석호를 응원했고 어떤 이들은 박미라 편을 들었어요. 경비원분 말이 맞아요. 그 젊은 남성이 외쳤습니다. 아니, 고객한테 저렇게 말하면 안 되죠. 중년 여성이 반박했죠. 박미라는 핸드백에서 스마트폰을 꺼내 강석호를 촬영하기 시작했습니다. 너 각오해. 이거 SNS에 올려서 너 인생 끝장낼 거야. 그녀의 협박에 강석호는 담담하게 대답했어요. 그러십시오. 저도 할 말이 있습니다. 그날 저녁 강석호는 퇴근 후 바로 집으로 가지 않았습니다. 대신 강남역 근처 조용한 카페로 향했어요. 약속이 있었죠. 카페 구석자리에는 40대 중반의 남성이 앉아 있었습니다. 금융감독원 후배였던 정민수 팀장이었어요. 선배님 오랜만입니다. 정민수가 반갑게 일어나 악수를 청했습니다. 그래, 잘 지냈나? 강석호는 미소를 지으며 자리에 앉았어요. 두 사람은 커피를 주문하고 옛날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하지만 본론은 따로 있었죠. 선배님 전화로 말씀하신 동원산업건인데요. 정민수가 조심스럽게 꺼냈습니다. 아직도 기억하고 계시는군. 강석호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22년 전 검사 때 석연치 않았던 회사죠. 그때 박준혁이라는 영업 대리가 있었는데 정민수는 태블릿을 꺼내 자료를 보여줬습니다. 제가 최근 동원산업 재무제표를 확인해봤습니다. 영업이익이 급증했는데 실적 대부분이 박준혁 부장 담당이더군요. 화면에는 상세한 숫자들이 나열되어 있었어요. 강석호는 꼼꼼히 살펴봤습니다. 거래처가 이상하네. 강석호가 손가락으로 특정 부분을 가리켰습니다. 이 회사들 실체가 있나? 정민수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게 의심스러운 부분입니다. 페이퍼 컴퍼니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두 사람의 눈빛이 날카로워졌죠. 선배님 혹시 개인적인 이유가 있으신 건 아니죠? 정민수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강석호는 잠시 망설이다가 솔직하게 말했어요. 박준혁 부인이 나를 3번이나 모욕했네. 하지만 이건 개인적인 감정 때문이 아니야. 만약 그가 지금도 부정을 저지르고 있다면 바로 잡아야 할 문제지. 정민수는 선배의 말에 공감했습니다. 선배님은 항상 원칙을 지키셨죠. 그래서 제가 도와드리는 겁니다. 그는 추가 자료를 꺼냈어요. 동원산업이 최근 300억 원대 계약을 3건 체결했는데 모두 박준혁 부장이 담당했습니다. 그런데 계약 상대 회사들이 설립된 지 1년도 안 됐어요. 신생회사와 그런 큰 계약을? 강석호의 눈썹이 올라갔습니다. 일반적이지 않군. 정민수가 동의했어요. 맞습니다. 게다가 계약금 입금 내역도 불투명합니다. 자금 출처가 명확하지 않아요. 두 사람은 서로를 쳐다보며 같은 생각을 했죠. 횡령 가능성이 있어. 강석호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박준혁이 페이퍼 컴퍼니를 만들어 허위 계약을 체결하고 회사 돈을 빼돌린 거야. 정민수도 고개를 끄덕였어요. 충분히 가능한 시나리오입니다. 하지만 확실한 증거가 필요합니다. 강석호는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증거를 확보하려면 더 많은 조사가 필요했어요. 은행 거래 내역, 계약서 원본, 자금 흐름 추적.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불가능하지도 않았죠. 민수, 자네 아직도 검사국에 아는 사람 맞나? 네, 선배님. 필요하시면 협조받을 수 있습니다. 정민수가 자신있게 대답했어요. 강석호는 메모지에 필요한 것들을 적기 시작했습니다. 동원산업거래 은행 계좌 내역, 박준혁 개인 계좌 추적, 페이퍼 컴퍼니, 대표자 신원 확인. 이것들이 필요해. 시간이 좀 걸리겠습니다만 가능합니다. 정민수가 메모를 받아들었어요. 다만 선배님 공식적인 조사가 아니라서 조심해야 합니다. 강석호는 알고 있었습니다. 개인적으로 조사하는 것은 위험할 수 있었죠. 하지만 멈출 수 없었어요. 걱정하지 마. 조심할 거야. 강석호는 커피를 마시며 말했습니다. 그리고 만약 확실한 증거가 나오면 정식으로 고발하겠네. 정민수는 선배의 결심을 읽었어요. 알겠습니다. 일주일 안에 자료 모아드리겠습니다. 두 사람은 카페를 나와 악수를 나눴습니다. 선배님 조심하세요. 상대가 만만치 않을 겁니다.
정민수의 걱정 어린 말에 강석호는 씁쓸하게 웃었어요. 25년간 더 큰 상대들과 싸워봤네. 괜찮아. 그는 자신있게 말했지만 가슴 한쪽은 무거웠습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지하철 안에서 강석호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서울의 밤거리는 화려하게 빛나고 있었어요. 하지만 그 빛 뒤에는 어둠이 있었습니다. 부정과 부패, 권력의 횡포. 강석호는 그것들과 싸우기로 결심했죠. 비록 경비원이 되었지만 정의를 향한 그의 마음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일주일 후 정민수로부터 연락이 왔습니다. 선배님, 결정적인 증거를 찾았습니다. 만나 뵙죠. 강석호는 같은 카페에서 정민수를 만났어요. 후배의 표정은 심각했습니다. 테이블 위에 두꺼운 파일이 놓였죠. 이게 뭔가? 강석호가 파일을 열었습니다. 안에는 은행 거래 내역, 계약서 사본, 법인 등기부등본이 가득했어요. 박준혁이 만든 페이퍼 컴퍼니 3곳의 자료입니다. 실제 사업은 하나도 없고 동원산업과의 계약만 있어요. 강석호는 자료를 꼼꼼히 살폈습니다. 숫자들이 명확하게 말해주고 있었어요. 계약금 200억 원이 입금됐다가 일주일 만에 빠져나갔군. 정민수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습니다. 그리고 그 돈이 박준혁 천암명의 계좌로 들어갔어요. 천암? 강석호의 눈이 날카로워졌습니다. 가족을 이용한 거군. 정민수는 추가 자료를 보여줬어요. 박준혁 천암은 무직자입니다. 갑자기 큰 돈이 들어온 것 자체가 이상하죠. 게다가 그 돈으로 강남 아파트를 샀습니다. 강석호는 깊게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모든 퍼즐이 맞춰졌어요. 박준혁은 페이퍼 컴퍼니를 만들어 허위 계약을 체결했고 회사 돈을 횡령했습니다. 그리고 가족 명의로 자산을 세탁했죠. 전형적인 기업 횡령 수법이었어요. 이 정도면 검찰에 고발할 수 있네. 강석호가 말했습니다. 하지만 그 전에 동원산업감사팀에 먼저 알려야 해. 회사 내부에서 조치를 취하게 하는 게 순서야. 정민수도 동의했어요. 그리고 언론에도 제보하는 게 좋겠습니다. 압력을 가해야 제대로 조사가 진행됩니다. 강석호는 계획을 세웠습니다. 먼저 동원산업감사팀의 익명으로 제보하고 동시에 경제전문기자에게도 자료를 넘기는 거였어요. 압력을 사방에서 가하면 박준혁은 빠져나갈 수 없었죠. 민수, 자네가 아는 기자 없나? 경제신문에 후배가 하나 있습니다. 정민수가 대답했어요. 신뢰할 만한 사람입니다. 제보하면 꼼꼼히 취재할 겁니다. 강석호는 만족스럽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좋아. 그럼 내일 동시에 움직이자. 감사팀과 언론에 동시 제보하는 거야. 다음 날 아침 계획은 실행되었습니다. 정민수는 경제신문 기자에게 자료를 전달했고 강석호는 동원산업감사팀에 익명 이메일을 보냈어요. 제목은 영업본부 박준혁 부장의 횡령 의혹이었습니다. 첨부 파일에는 모든 증거가 담겨 있었죠. 오전 10시 동원산업본사는 발칵 뒤집혔습니다. 감사팀장이 긴급회의를 소집했어요. 이게 사실이면 큰 문제입니다. 당장 조사에 들어가십시오. 감사팀원들이 박준혁의 사무실로 향했습니다. 박준혁은 상황을 전혀 모르고 있었죠. 박 부장님, 잠시 감사팀으로 오시죠. 감사팀원의 차가운 목소리에 박준혁은 당황했습니다. 무슨 일입니까? 하지만 대답은 없었어요. 그는 끌려가다시피 감사팀 사무실로 갔습니다. 테이블 위에는 두꺼운 파일이 놓여 있었죠. 박 부장, 이 자료들 설명 좀 해보시죠. 감사팀장이 차갑게 말했습니다. 박준혁은 파일을 펼쳐보고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자신이 만든 페이퍼 컴퍼니 자료, 횡령 증거, 천암 계좌 내역까지 모든 게 드러나 있었습니다. 이건... 박준혁은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손이 부들부들 떨렸어요. 어떻게 이걸? 감사팀장은 냉정하게 말했죠. 지금부터 공식 조사에 들어갑니다. 변호사 선임하실 권리가 있습니다. 같은 시각 경제신문 사회부에서는 기자가 자료를 검토하고 있었습니다. 이거 대형 특종인데? 그 기자는 즉시 취재에 나섰어요. 동원산업 관계자들에게 전화를 걸고 페이퍼 컴퍼니 주소지를 확인했습니다. 모든 게 사실이었죠. 오후 3시 경제신문 온라인판에 기사가 떴습니다. 중견기업 부장 페이퍼 컴퍼니 이용해 200억 원 횡령 의혹. 기사는 순식간에 포털 사이트 실시간 검색어에 올랐어요.
댓글이 폭주했습니다. 또 기업 비리네, 처벌 제대로 해야 한다는 반응들이었죠. 박준혁은 감사팀 사무실에서 기사를 봤습니다. 스마트폰 화면이 떨렸어요. 끝났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25년간 쌓아온 모든 것이 무너지는 순간이었죠. 이럴 리가. 그는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그날 오후 5시 동원산업이사회가 긴급 소집되었습니다. 안건은 하나였어요. 박준혁 부장 징계건이었죠. 회의실에는 중역들이 모여 있었고 분위기는 살벌했습니다. 이번 사건은 회사 이미지에 치명적입니다. 강력하게 대응해야 합니다. 감사팀장이 조사 결과를 보고했어요. 박준혁 부장은 지난 3년간 페이퍼 컴퍼니를 통해 총 250억 원을 횡령한 것으로 확인됩니다. 증거는 명백합니다. 이사들의 얼굴이 굳어졌죠. 즉시 해고하고 고소해야 합니다. 박준혁은 회의실 밖 복도에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다리가 후들거렸어요. 25년간 일해온 회사였지만 이제 끝이라는 걸 알았습니다. 문이 열리고 인사팀장이 나왔죠. 박준혁 씨, 들어오십시오. 회의실 안은 얼어붙은 듯 했습니다. 이사들이 차갑게 박준혁을 쳐다봤어요. 박준혁 부장 횡령 혐의가 명백하므로 즉시 해고 조치합니다. 그리고 형사고소를 진행하겠습니다. 대표이사의 목소리는 단호했죠. 박준혁은 무릎이 꺾이는 것 같았습니다. 대표님, 제발 한 번만 용서해 주십시오. 제가 잘못했습니다. 그는 머리를 조아렸어요. 하지만 대답은 냉정했습니다. 회사 돈을 횡령한 것은 용서할 수 없습니다. 나가십시오. 보안요원이 들어와 박준혁의 팔을 잡았습니다. 나가시죠. 그는 끌려가듯 회의실을 나왔어요. 동료들이 복도에서 그를 쳐다봤지만 아무도 말을 걸지 않았습니다. 그의 사무실에서는 이미 짐이 정리되어 박스에 담겨 있었죠. 25년. 박준혁은 허탈하게 웃었습니다. 25년간 일해온 회사에서 이렇게 쫓겨나는 거였어요. 상무 승진은 물론 꿈도 꾸지 못할 일이 되었습니다. 그는 비틀거리며 회사를 나왔죠. 같은 시각 박미라는 조일은행은행에 있었습니다. 또 다른 용모 때문이었어요. 그녀는 여전히 거만한 태도로 직원들을 대하고 있었습니다. 빨리 처리해줘요. 나 바쁘단 말이에요. 그때 스마트폰이 울렸죠. 여보, 무슨 일이에요? 박미라가 전화를 받았습니다. 하지만 수화기 너머로 들린 목소리는 이상했어요. 당신, 나 회사에서 잘렸어. 박준혁의 떨리는 목소리였습니다. 뭐? 무슨 소리야? 박미라의 얼굴이 굳었죠. 횡령 혐의로 해고됐어. 그리고 고소당할 거야. 박준혁의 말에 박미라는 귀를 의심했습니다. 말도 안 돼. 당신 다음 달에 상무되는 거 아니었어? 그녀의 목소리가 떨리기 시작했어요. 주변 사람들이 쳐다봤지만 신경 쓸 여유가 없었습니다. 미안해. 내가 잘못했어. 박준혁의 목소리는 절망으로 가득했습니다. 전화가 끊어졌어요. 박미라는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머릿속이 하얗게 변했죠. 이럴 수가. 그녀는 주저앉을 것 같았어요. 은행 직원이 다가왔습니다. 손님 괜찮으세요? 하지만 박미라는 대답하지 않았어요. 그녀는 황급히 은행을 나갔습니다. 출구에서 강석호와 눈이 마주쳤죠. 강석호는 평온한 표정으로 서 있었습니다. 그 순간 박미라는 알았습니다. 뭔가 이상했어요. 이 모든 게 우연일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확신할 수는 없었죠. 그녀는 비틀거리며 주차장으로 향했습니다. 명품 핸드백이 무겁게 느껴졌어요. 집으로 돌아온 박미라는 인터넷 기사를 검색했습니다. 동원산업 박준혁 부장 횡령 기사가 수십 개 떠 있었어요. 댓글들은 남편을 비난하고 있었죠. 저런 놈이 부장까지 올라갔다니 제대로 처벌받아야 한다는 말들이었습니다. 박미라는 스마트폰을 던졌습니다. 안 돼. 이럴 수 없어. 그녀는 소파에 주저앉아 울기 시작했어요. 그동안 누렸던 권력과 재산, 사회적 지위가 하루아침에 무너졌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함부로 대했는지 떠올랐죠. 경비원. 박미라는 문득 강석호의 얼굴을 떠올렸습니다. 자신이 3번이나 모욕했던 그 사람. 혹시 그가 뭔가 했을까? 하지만 그건 말도 안 되는 일이었어요. 경비원이 무엇을 할 수 있겠습니까? 박미라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3주가 지났습니다.
박준혁은 검찰에 구속되었고 동원산업은 대대적인 내부 감사를 진행했어요. 언론은 연일 이 사건을 보도했습니다. 박미라는 강남 아파트를 팔아야 했고 친구들은 하나둘 연락을 끊었죠. 화려했던 삶은 순식간에 무너졌습니다. 조일은행 로비는 여느 때처럼 평화로웠습니다. 강석호는 평소대로 입구를 지키며 고객들을 맞이했어요. 어서 오십시오. 그의 미소는 온화했고 태도는 정중했습니다.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일상은 계속되었죠. 어느 날 오후 박미라가 은행에 나타났습니다. 그녀의 모습은 3주 전과 달랐어요. 명품 옷 대신 평범한 차림이었고 얼굴에는 피로가 역력했습니다. 계좌를 정리하러 온 거였죠. 그녀는 강석호를 보자 걸음을 멈췄습니다. 박미라가 조심스럽게 다가왔습니다. 강석호는 평온한 표정으로 그녀를 바라봤어요. 손님,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그의 목소리는 변함없이 정중했습니다. 박미라는 입술을 깨물었죠. 죄송합니다. 그녀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동안 너무 무례하게 굴었습니다. 용서해주세요. 목소리가 떨렸어요. 주변 고객들이 상황을 지켜봤습니다. 강석호는 잠시 침묵했죠. 손님, 사과는 받았습니다. 강석호가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하지만 저한테가 아니라 그동안 무시했던 모든 사람들에게 사과하셔야 합니다. 그의 말에 박미라는 고개를 들었어요. 강석호의 눈빛은 온화했지만 단호했습니다. 박미라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제가 너무 교만했어요. 모든 게 제 잘못입니다. 그녀는 진심으로 뉘우치고 있었죠. 강석호는 작게 한숨을 쉬었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실수합니다. 중요한 건 깨닫고 변화하는 거죠. 당신이 우리 남편 일을 알려준 건가요? 박미라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강석호는 대답하지 않았어요. 그저 미소만 지었습니다. 저는 그저 경비원일 뿐입니다. 업무 보시죠. 그는 창구를 가리켰죠. 박미라는 더 이상 묻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고개를 숙이고 창구로 향했어요. 그날 이후 박미라는 은행에 다시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소문에 의하면 그녀는 지방으로 이사를 갔고 작은 가게를 운영한다고 했죠. 강석호는 일상으로 돌아왔습니다. 여전히 새벽에 일어나 운동을 하고 8시에 출근했어요. 은행 고객들은 그를 더욱 존경하게 되었습니다. 어떤 이들은 그의 과거를 알아냈고 소문이 퍼졌죠. 저분 원래 금융감독원 고위직이셨대. 김 지점장이 강석호를 불렀습니다. 강 선배님 정말 감사합니다. 선배님 덕분에 우리 은행도 깨끗해진 것 같습니다. 강석호는 손을 저었어요. 아닙니다. 제가 한 건 없습니다. 하지만 김 지점장은 알고 있었죠. 퇴근길 강석호는 아내와 통화했습니다. 여보, 오늘 저녁에 외식할까요? 아내의 밝은 목소리가 들렸어요. 좋아요. 당신이 좋아하는 곳으로 가요. 강석호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평범한 일상이 주는 행복이었죠. 지하철 안에서 강석호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석양이 도시를 붉게 물들이고 있었어요. 그는 생각했습니다. 정의는 때때로 조용히 찾아온다고. 화려하지 않아도 드러나지 않아도 옳은 일을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요. 강석호는 더 이상 금융감독원 수석 검사역이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그의 신념은 변하지 않았어요. 어디에 있든 무슨 일을 하든 정의를 지키는 삶을 살겠다는 신념이었죠. 그것이 그를 강석호답게 만드는 것이었습니다. 57세의 경비원은 오늘도 묵묵히 자리를 지킵니다. 은행 로비 입구에서 고객들을 맞이하며 작은 일상의 평화를 지켜냅니다. 그리고 언젠가 다시 부정이 눈앞에 나타나면 그는 주저없이 맞서 싸울 것입니다. 정의는 직책이 아니라 신념이니까요. 여러분, 오늘 이야기가 마음에 드셨나요? 우리 주변에는 강석호 같은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겉으로 드러나지 않아도 묵묵히 정의를 지키는 분들이죠. 이 이야기가 감동이었다면 구독과 좋아요 버튼을 꾹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소중한 댓글도 기다리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